안녕하세요. 위험도 분석 초급 교육을 맡게 된 대웅제의 김경호입니다. 위험도 교육은 QBD 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위험도 교육은 꼭 의약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안전 교육 같은 걸 듣더라도 위험도 분석이라는 커리큘럼이 있고요. 인터넷에도 위험도 분석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급에서 저희가 다룰 내용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분석의 절차, 그리고 FDA, QBD exampl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추후에 진행될 중급 교육에서는 다양한 예시와 더불어서 실무에서 QBD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실습에 대해서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목표를 보면 QBD에서의 어떤 품질의 개념, 그리고 품질의 위해를 관리하는 절차, 그다음에 QBD에서 주로 적용되는 위험도 평가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원료의약품 API의 위험도 평가, 두 번째는 이제 포뮬레이션 처방 연구에 대한 위험도 평가, 세 번째는 매니팩처링 프로세스인 공정 연구에 대한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 볼 거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관리에서 QBD와 리스크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품질의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검사 위주의 품질 관리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공정의 개선, 그 다음에 제품의 설계로 품질의 중심이 옮겨져 왔습니다. 1대, 10대, 100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초기 설계에서 예방적으로 잘못을 수정하는 것이 사후 관리보다 비용을 훨씬 적게 든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설계에서 1의 비용이 든다면 제품을 만든 과정에서 이제 잘못을 수정할 때는 10의 비용이 들고, 제품을 다 만들고 고객에게 간 상태에서 그 잘못을 수정하려면 100의 비용이 든다는 법칙입니다. 즉 제품 설계가 매우 중요하고, 이 제품 설계는 그래서 의약품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베이스드 컨셉이 적용이 됐고, 이런 위험도를 기반으로 한 퀄리티 바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의약품에 적용되게 됐습니다. 이 개념은 ICH의 Q 시리즈인 Q8, Q9, Q10, Q11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다른 산업에서는 이미 70년대, 80년대에 이제 적용되었던 개념들인데, 의약품에서는 뭐 임상이나 비임상, 그리고 허가 등의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품질에 적용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질의 위해 관리, 전체적인 절차를 나타내는 것이 ICH-Q9의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가이드라인에 잘 나타나 있고요. 이건 제품의 전주기,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위험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관리 원칙과 절차, 그리고 위험도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관리 원칙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의약품은 환자의 어떤 세이프티와 이피커시를 위해서 이제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환자와 환자의 보호를 고려하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수준은 위험도의 수준에 비례해야 합니다. 즉 위험도가 높은 것은 관리 수준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관리 절차는 이제 크게 위의 평가와 위의 통제, 위의 검토로 나뉘게 되고, 위의 평가라는 위험을 확인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이것이 높은 위험도를 갖는지 낮은 위험도를 갖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위의 통제는 이렇게 높게 평가된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그를 수용하는 단계이고, 위의 검토는 이런 위험에 통제한 것이 효과적으로 통제가 되었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위험도 분석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FMA, FMECA, FTA, 해썹, 해썹, 그 다음에 PHA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QBD에서는 주로 FMEA와 PHA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리 절차를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크게 이제 세 단계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인 위해 평가, 두 번째는 리스크 컨트롤인 위해 통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해 검토, 리스크 리뷰 과정입니다. 위해 평가는 첫 번째로 리스크를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 그 다음에 검출 가능성을 추정하는 위해 분석의 단계, 그리고 이런 추정한 결과값을 가지고 기준에 대비해서 이것이 높은 위험도를 가졌는지 아니면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갖는지 낮은 정도의 위험도를 갖는지 평가하는 위해 평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게 평가된 위험도는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위험도는 0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1점 이하의 위험은 수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 수용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도가 효과적으로 감소되었는지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구축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위해 검토의 단계고, 이런 위해 검토의 단계는 위해 수준에 따라서 관리 수준은 비례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 이런 검토 주기도 위해 수준에 비례해야 됩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위험도 이제 툴이 사용되는 것이고, 이런 리스크들은 그 이해 관계자와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동일한 수준의 이해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위험도 분석 도구로 여러 가지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FMEA입니다. FMEA는 Failure Mode Effect Analysis의 약자로 Failure Mode, 고장 모드와 그에 미치는 영향, 이펙트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대성과 발생 가능성, 검출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된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수립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판단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고장 모드를 확인하고 그의 파급 효과를 평가하는 단계가 이제 위의 확인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배러부터 이제 생산에 관여한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야지 그 단계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해를 또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시카와 다이어그램, 이제 특성 요인도 또는 피셔본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것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다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악된 위험도를 이제 평가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중대성, severity, 그리고 발생 가능성, 이제 probability나 occurrence라고 부르고요. 검출 가능성, 이제 detectability를 분석을 하는 과정이 거치는데 이것은 이제 위의 분석 단계라 하고 이 각각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이제 부여되게 됩니다. 이런 점수를 이제 다 곱해서 리스크 프라이어티 넘버라는 RPM을 도출하게 되고 이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위험이 이제 높은 수준의 위험인지 중간 수준의 위험인지 낮은 수준의 위험인지를 이제 평가하는 단계를 이제 위의 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의 평가가 끝났으면은 이거를 이제 감소하는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이제 감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제 다시 재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이런 감소 전략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관리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예시를 보면 이제 서브 스텝으로 그래듈레이션 드라이, 즉 과립의 건조 단계가 있는데 이것의 이제 고정 모드는 이제 수분입니다. 수분이 이제 높게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의 이제 파급 효과는 이제 위험 물질의 기준에 이제 부족한 효과를 그러니까 이펙트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중대성, severity를 이제 2점으로 평가가 됐고요. probability는 3점, 그다음에 detectability는 1점입니다. 디텍션이 어려울수록 이제 높은 점수를 갖게 되고요. 이런 모든 점수를 곱해서 리스크 팩터를 구하고 이 리스크 팩터가 6점이 나왔는데 6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높은
수준의 위험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 리덕션 하는 스트래터지, 이제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전략은 온라인 NIR을 이제 도입하는 거고, 이제 여기 나온 두 번째 방식은 이제 IPC 어널리시스를 이제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온라인 NI를 이제 도입을 하면은 이제 디텍터빌리티, 그러니까 프로버빌리티가 매우 낮아지는 결과를 얻게 돼서 전반적으로 리스크 프라이어티 넘버는 2점이 되고, 그래서 요런 2점이 돼서 이제 위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위험도에 대한 그 척도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를 매우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수많은 뭐 가이드라인이나 뭐 인터넷 같은 것을 찾아보면은 각자 다른 기준들이 굉장히 많고요. 식약처의 어떤 예시 모델조차도 뭐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K정지에서는 이제 심각도는 이제 4점, 발생 확률은 4점, 검출력은 3점 척도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아니 뭐 135, 뭐 1357, 뭐 10점 척도를 가진 것들도 있습니다. 또 ICH의 FMEA에 대한 트레이닝 머티리얼을 보면 뭐 Severity는 뭐 3점, Probability는 4점, Detectability는 이제 3점을 이제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캠프5에 나온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Severity와 Probability를 이제 정성적으로 하이로 미디엄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리스크 클래스라는 것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Severity가 미디엄이고 Probability가 미디엄이면 리스크 클래스가 2가 되는 거고, 다시 이 리스크 클래스와 이제 Detectability를 조합해서 이제 하이 리스크인지, 미디엄 리스크인지, 로우 리스크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즉 다양한 기준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자체 기준을 가장 평가하기,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 가장 평가하기 쉬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도 평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ICH QA 파트 2 어닉스를 보면은 QBD의 핵심 요소들이 있는데, 이 핵심 요소는 이제 저희가 이전 교육에서 받았던 QTPP나 CQA, 그 다음에 프로덕트 언더스탠딩, 그 다음에 프로세스 언더스탠딩, 그 다음에 컨트롤 스트래터지, 이 5개가 주요한 핵심 요소인데,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 언더스탠딩과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이런 위험도 평가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프로덕트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은 원료 의약품이나 첨가제의 품질 특성 요소를 규정하고, 원하는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첨가제의 종류와 양을 선택한다 라는 것으로, 이런 원료 의약품의 품질 특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원료 의약품의 위험도 평가가 필요하고, 또 첨가제의 종류와 양을 선택하기 위해서 처방 연구의 위험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은 적절한 제조 공정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런 적절한 제조 공정을 선택하기 위해서 공정 연구의 위험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료의약품의 위험도 평가를 보면은, 이 원료의약품 위험도 평가는 원료의약품의 특징이 완제의약품의 CQ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원료의약품의 특성을 위험도 분석을 해서 원료의약품의 이제 CQA를 알아내고, 이런 원료의약품의 CQA를 관리함으로써 이제 완제의약품의 CQA가 관리되는 것이고, 완제의약품의 CQA가 관리되면 이제 QTPP를 만족하고, QTPP를 만족하면 이제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료의약품의 CQA를 관리하는 것은 환자의 보호와 연계되어 있고, 이런 모든 위험도 분석은 환자의 보호와 연계되어 있다는 그런 관리 원칙과 부합하게 됩니다.
즉 이런 원료의약품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원료의약품의 이제 규격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규격인 바로 원료의약품의 CQA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료의약품에서 이제 높은 위험도를 갖는 위험성을 이제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첨가제를 선정한다든지 어떤 제재와 전략을 이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재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방 연구와 공정 연구를 수행하게 되고, 이런 공정 연구와 처방 연구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또 처방 연구 위험도 평가와 공정 연구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완제의약품의 특성이 원료의약품의 특성이 완제의약품의 CQ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원료의약품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보통 가이드라인에는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제형에 따라 제형에 따라서 일부가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용해도, 위험물질, 공정 불순물, 입자 크기, 잔류용매, 결정형, 용액 안정성, 흡수성, 유동성, 화학 안정성,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DA에서의 어떤 드러그 서브스턴스의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그 예시를 보면은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PHA라고 부르는데, 우선 요 가로열에는 원료의약품의 특성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 세로열에는 완제품의 CQ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원료의약품이 완제의약품 CQ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평가되어 있습니다. 뭐 위에서는 이제 로우, 미디엄, 하이로 이제 평가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성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FME를 사용해서 점수를 사용해서 정량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성 평가냐 정량 평가냐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성 평가, 정량 평가를 하게 된 그런 사유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justification. 이것은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 사고를 하여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리뷰어가 이 저스티피케이션을 읽고 의문이 들지 않도록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론보다는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한 참고 문헌이나 아니면 예비 실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평가된 그 원료의약품의 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첨가제를 선정한다거나 아니면 제재와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처방 연구의 위험도 평가인데요. 이것은 원료의약품의 CQA, 그다음에 첨가제의 종류나 그레이드, 그다음에 사용량, 비율 등이 완제의약품의 CQ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원료의약품의 위험도 평가를 근거로 해서 예비 실험을 수행하고 여러 가지 어떤 첨가제들의 컴포넌트를 이제 선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컴포넌트를 선정한 후에는 이런 컴포지션에 이제 중점을 둬서 처방을 최적화하는 단계이고요. 이것은 처방은 이제 셋 포인트로 보통 관리하기 때문에 디자인 스페이스 같이 허용 범위를 설정하기보다는 셋 포인트에서 이 처방이 얼마나 하이 퍼포먼스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러버스트니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료의약품이나 첨가제의 어떤 특성이나 조성을 관리함으로써 완제의약품의 식혜를 관리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PPPP, 그 다음에 안정성, 유효성, 그 다음에 환자의 보호까지 이제 연계가 되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DA 예시를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PHA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보통 이제 컴포넌트가 이제 선정이 되고, 이런 컴포넌트를 우리가 포뮬레이션 베리어블 처방 변수를 합니다. 자, 가로에는 이런 처방 변수를 넣고 세로에는 완제품의 CP를 넣어서 DSR과 동일하게 진행을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드러그 서브스턴스의 입도가 어세이의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미친 영향이 어느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가진다.
입도가 컨텐트 유니포미티에는 높은 수준의 위험도를 가진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고요. DS의 그 아래와 비슷하게 저스피케이션을 이제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DOE를 포함해서 이제 처방 변수에 대한 이제 최적화 연구를 수행을 하고요. 이런 최적화 연구를 통해서 위험도를 이제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봅니다. 그래서 DOE를 보면은 이런 팩터 부분에는 이제 위험도가 높은 처방 변수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 리스판스에는 이제 완제품의 CQ에 미치는 영역으로 완제품의 CQA나 그에 관련된 특성 값들이 리스판스 값으로 이제 설정되어 이제 실험을 해서 이제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위험도가 이제 제대로 감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 위험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이제 로우로 평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저스피케이션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정 연구의 위험도 평가입니다. 이제 원료 의약품의 위험도를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와 전략을 짜는데, 하나는 이제 처방 연구에 대한 거고, 하나는 이제 공정 연구입니다. 이 공정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공정 연구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데, 이 공정 연구에 대한 위험도 평가란 이 각 공정의 공정 변수와 완제품의 특성이 완제품의 CQA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 변수와 반제품의 특성 중에서 CPP, Critical Process Parameter와 CME, Critical Material Attribute를 이제 선정하는 것이고, 이런 PP와 MEA 중에서 리스크 어세스를 통해서 CPP와 CME를, 그러니까 꼭 리스크 어세스먼트 플러스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겠죠. CME를 선택을 하면은 이것이 이제 완제품 영향을 미치고 QTPP 안정성 요소, 그다음 환자로 연결고리를 갖게 됩니다. 크다랗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 맵을 작성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전체 공정에 대한 아래를 수행하여 어떤 것이 이제 크리티컬 스텝인지 중요 공정인지를 알아내는 방법, 그리고 각 단위 공정에 따라서 RA를 수행해서 CPP와 CMA를 알아내는 방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공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로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상세 분석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CPP라는 것은 이제 크리티컬 프로세스 파라미터로 중요 공정 변수를 나타냅니다. ICH에 보면은 이 CPP에 대한 정의가 이제 변동이 발생하면 중요 품질 특성에 영향을 주므로 공정이 원하는 품질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점검 또는 관리해야 되는 공정 변수라고 나옵니다. 즉 CPP라는 것은 완제 품질, 중요 품질 특성에 영향을 줍니다. 즉 완제 의약품의 CQ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또 이것은 관리해야 된다. 즉 컨트롤 스트래터지에 포함돼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P를 통해서 초기 아래를 통해서 CPP의 후보를 선정을 하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CPP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 공정 개발에서는 이 CPP도 중요하지만 경제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정 성능과 일관성들도 이제 같이 고려하여 KPP로 따로 설정하여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서 이제 공정도를 작성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라면 이런 이제 구성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뭐 입력이 있고 이제 출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제어 가능한 요인과 이제 제어 불가능한 요인인 잡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입 물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출력이라는 것은 이런 반제품의 특성, 제어 가능한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공정 변수라고 볼 수 있고, 제어 불가능한 잡음들은 따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식도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있는 각 공정 단계들을 쓰고 이제 들어가는
트윈 물질의 특성을 이 부분에 쓰고 공정 변수를 빠짐없이 쓰고요. 또 반제품의 특성을 빠짐없이 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도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특성 위험도와 같이 빠짐없이 이제 모든 것을 리스트해서 어떤 것이 위험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 맵을 작성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도를 작성한 후에는 이제 전체 공정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각 단위 공정들을 이제 가로에 쓰고 세로에는 이제 완제품의 CQL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각 공정이 완제 의약품의 CQ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프리 RC나 블렌딩, 루브리케이션 공정은 플러스 A의 이제 미디엄한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동일하게 이제 pH의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공정이 이제 중요 공정인지, 그리고 이제 단위 공정에서 어떤 단위 공정에서 중요한 CQA는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롤러 컴팩션에서는 이제 컨텐트 유니포미티와 디졸루션이 중요한 완제품 CQA이고, 이 롤러 컴팩션 공정을 연구할 때는 이 두 가지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한 거에 대한 저스티피케이션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위 공정에 대한 위험도 평가입니다. 단위 공정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반제품의 CQA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시에서는 이제 CQA를 완제의약품의 CQA를 확인하고 바로 이제 반제품의 CQA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QBD 연구도 있고, 그러면 이제 반제품의 CQA라는 건 뭐냐면은 완제품의 CQ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제품의 특성을 말합니다. 이 단위 공정에서는 이제 앞 공정일 경우에는 완제의약품의 공정은 맨 파이널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이 단위 공정에서 이런 공정 변수가 완제의약품의 CQA에 직접적인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뒷 공정으로 가면서 다른 공정 변수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제품 CQA를 설정하고 이 공정 변수가 반제품 CQA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전원압 부분에서는 이 전원압 공정이 그 완제의약품의 CQ인 컨텐트 유니포미티에 영향을 준다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 컨텐트 유니포미티를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 과립이나 뭐 타정이나 코팅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공정까지 가기 전까지 이 전원압 단계에서의 반제품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반제품의 CQ는 블렌드 유니포미티, 즉 블렌드 유니포미티가 그 컨텐트 유니포미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을 해서 이걸 반제품 CQ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 변수들이 트윈 물질의 특성이 이 블렌드 유니포미티 영향을 주면은 그것이 다시 완제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추후에는 이런 반제품의 CQA와 완제품의 CQA 영향을 따로 파악해서 실제로 이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아까 전에 이 전원압 공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완제품의 CQA는 컨텐트 유니폼이었고, 이제 단위 공정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수에 미치는 컨텐트 유니티 영향을 미치는 반제품의 CQA는 이제 블렌드 유니포미티이기 때문에 이런 공정 변수와 트윈 물질의 어떤 특성이 컨텐트 유니포미티에 미치는 영향 대신에 이런 블렌드 유니포미티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umber of revolution, 이제 전체 회전수라든지 이제 잠입률 같은 것들이 이제 높게 평가가 되어서 CPP 후보가 이제 된 거고요. CMA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API 입도가 이제 CMA 후보가 높게 위험도가 평가가 돼서 이제 CMA의 후보가 된 것입니다.
이런 CPP 후보와 CME 후보를 가지고 DOE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CPP와 CME를 선정하게 되고, 이런 CPP와 CME를 가지고 컨트롤 스트래터지를 이제 수립하는 것이 이제 QBD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했듯이 공정 변수에 대한 이제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봤던 회전수나 입도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DOE를 이제 수행을 했고요. 이 결과 이제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케일업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서 NIL을 도입하여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 또한 차이는 있고 또 이제 잠입률 간의 차이는 없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특정 잠입률과 입도를 설정하고 NIR로 실시간 모니터링에서 엔드포인트를 설정하는 것으로 관리 전략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블렌드 유니폼에 대한 위험도를 이제 감소를 시켰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컨택트 유니폼에 대한 위험도를 감소시킨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이제 최적 위험도 분석을 통해 위험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것은 이제 최근 발간된 K 경피 흡수제에 나온 QBD 진행 절차입니다. QBD의 진행 기본 요소인 QTPP와 CQA로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프로덕트 언더스탠딩과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으로 그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트롤 스트래터지를 수립하는 것이 이제 QBD의 절차고요. 이런 프로세스와 프로덕트의 언더스탠딩, 즉 제품을 이해할 수 있는 근간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원료의약품의 특성을 평가해서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제재 전략을 수립하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제재 연구와 공정 연구를 각각 진행합니다. 이제 처방 연구에서는 이제 제재 조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공정 연구에서는 반제품과 제조 단위 공정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를 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후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위험도 감소를 확인하고 이제 품질 관리 전략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품질을 유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위험도 평가는 뭐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품의 전 주기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 있어서 위험도 분석에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꼭 QBD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연구를 할 때도 이런 위험도 분석의 방법은 매우 유효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인 그 위험도 분석의 초급 교육을 마쳤고요. 네, 중급 교육에서는 좀 더 실무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